안녕하십니까. 촉근이론과 화엄사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강좌는 전번 마지막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제3부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제1부가 이 과학 대 철학, 제2부가 본격적으로 이 과학과 화엄의 만남인 어울림, 그리고 제3부, 이 과학을 넘어서는 화엄의 세계로, 즉 연화장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이 통융, 이렇게 3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강좌에 이 과학을 집어넣은 이유는 이 촉근 이론이 고도의 난해한 이 과학적 배경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성 이론이나 이 양자역학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 강좌가 사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바로 과학이 없는 이 철학은 자칫하면 이 사상 누각이 될 염려가 있어서 제가 이 강좌에 꼭 이걸 집어넣었는데, 이 사상 누각이란 이 단어를 제가 한 7년 전에 실감나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촉근 이론과 이 화엄 사상이라는 이 논문을 제3회 이제 부석사 화엄 축제에서 이제 대표 논문으로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때 저는 상당히 이제 뿌듯한 감을 가지면서 이 논문을 들고 이제 서울대 물리학부에 있는 제 은사님을 찾아뵀습니다. 제가 이 촉근 이론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화학경을 깊이 연구해 본 적도 없지만,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쓸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이 사실 저는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아마 세계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최초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은사님을 찾아뵀는데, 한참 숙고하시더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끈이라는 것을 10년은 공부한 다음에 끈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무런 수학적 배경이 없이 이렇게 과학적 논문을 쓴다면 누가 과연 그걸 인정할 것이냐 이거죠. 바로 그겁니다. 제 논문이 운 좋게 이제 부석사에서는 통과가 됐을지 모르지만 이게 과연 어디 나가서 써먹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세계적으로 어떤 논문으로 나갈 때 그런 수학적 배경 지식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도 제가 무리라는 생각이 들지만 현대 과학의 주축이 되고 있는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모르고는 이 강좌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역시 상대성 이론과 함께 쌍벽을 이루고 있는 양자역학을 모르고 이 강좌를 한다는 것은 마치 건물에 주춧돌이 없이 이 건물을 쌓는 것과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 강좌의 첫머리에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에 관한 강의를 몇 강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이걸 여러분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과학사를 간략하게, 저는 이 강좌가 촉근 이론에 기초가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 이 과학사를 어떻게 정리하냐 하는 것은 다르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이제 이 촉근 이론의 입장에서 이 과학사를 정리해보고 거기에 나타난 과학적인 의미를, 이 강좌에 필요한 것들을 꼭 정리를 한번 하고 가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호 가서요, 이 과학사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3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고전과학과 현대과학, 그리고 촉근, 이렇게 셋으로 나눠볼 수가 있죠. 여러분이 고전 하면 아무래도 가장 고전 물리학을 우리가 중심으로 봤을 때 뉴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뉴턴의 역학이 고전 역학의 별미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 현대과학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있고, 이 아인슈타인의 이 상대성 이론과 이 쌍벽을 이루고 있는 양자역학이 있습니다. 이 상대성 이론과 이 양자역학은 현대과학의 주축을 이루면서도 이 둘은 충돌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서로 결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결합하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촉근인데, 상대론적 양자역학이다, 뭐 이렇게 이름 붙일 수도 있고, 우리는 간단하게 양자중력이다. 그런데 이 양자중력 이론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에서 우리는 이 화엄을 통해서 현대 과학이 찾고자 하는 이 최후의 성배, 이 양자중력을 우리는 찾는 데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고전과학이 뉴턴으로 이제 돌아가기로 하겠는데요. 뉴턴은 죽기 전에 자서전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해안가에서 뛰어놀고 있는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 아름다운 조갯돌, 반짝이는
조개 껍질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소년. 그러나 그 앞에 진리의 바다에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무한히 많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뉴턴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인 로버트 후크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 하나만도 못하다. 나는 다만 거인의 위에 올라서서 멀리 내다봤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멀리 내다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거인들 중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들 수 있겠지만 약 2000년 전의 그리스 시대의 시라쿠사의 아르키메데스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시라쿠사의 아르키메데스는 바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수학이라는 이 개념을 처음으로 이 미분하고 연관시켜서 이 개념을 발표했는데 이 시라쿠사의 이 원리를 바로 뉴턴은 미분으로 이제 발전시키죠. 그리고 동시대에 있었던 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는 이 철학적, 이 자연주의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뉴턴의 과학은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분석적인 방법을 우리는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같이 뉴턴하고 함께 있었던 이 버클리 주교, 이 버클리 주교는 사실 뉴턴의 친구였어요. 그리고 뉴턴이 항상 어려울 때 버클리 주교한테 편지도 쓰면서 자기 고민도 상담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야기할 이 절대 시간이라든가 이 절대 공간의 개념을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하고 상충이 됐기 때문에 뉴턴이 버클리 주교한테 편지를 쓰면서 많은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신앙과 이 철학의 동반자가 바로 버클리 주교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뉴턴 역학에 이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이제 갈릴레이입니다. 이 갈릴레이한테는 이 과학적 방법을 배웠고 이 과학적 방법의 수학적 원리를 도입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갈릴레이 하면 여러분 피사의 사탑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런데 사실 이 피사의 사탑 이야기는 후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스티븐 호킹의 저서인 이 시간의 역사에서 봤어요. 그게 1984년도에 초판이 나왔는데 스티븐 호킹은 그 책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전생에 갈릴레이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 대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계 과학자가 전생을 믿나? 자기가 전생에 갈릴레이였다는 거죠, 스티븐 호킹이. 그리고 그 근거를 세 가지를 들었는데 첫 번째, 이 갈릴레이가 죽은 지 딱 300년 만에 자기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레이가 죽은 날과 자기가 태어난 날이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 나의 기억 속에 전생의 갈릴레이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전생의 갈릴레이였고 이 갈릴레이가 그 당시 교황청으로 당한 그 학대를 이 생에서 나는 이 과학적으로 다시 보복한다. 보복이란 말은 좀 어색합니다만은 그런 표현을 썼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스티븐 호킹의 그 저서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그 대목이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초판을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중요 표시하고 몇 번을 찾아봤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전생론이라는 게 항상 논쟁인데 그런 시대인데 과연 이 과학자가 전생을 믿는구나 하는 걸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이 갈릴레이 피사의 사탑은 사실 꾸며낸 이야기고 갈릴레이는 경사면에서 실험을 했다는 거죠. 이 갈릴레이 경사면 실험은 사실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간단하지만 과학사를 통해서 아주 중요하다. 왜? 물체가 떨어지면서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수학적 방법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기존의 과학이나 철학은 어떤 논리적으로 표현했다면 이 갈릴레이는 이걸 수학이라는 방법을 과학에 처음으로 도용했고 그 수학적 원리를 실제로 응용한 사람이 뉴턴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뉴턴한테 철학적으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은 데카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버클리 주교가 어떤 친구처럼 자기한테 다가섰다면 이 데카르트는 이성적으로 다가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데카르트 아시다시피 19세, 20세, 30대까지 얼마나 방황을 했습니까? 왜 데카르트가 방황을 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나의 지식이라는 게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회의였죠, 데카르트는. 그래서 전쟁터도 가보고 수많은 거 돌아다니면서 고민과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깨달았죠, 데카르트는. 봐라.
내가 고민하고 회의하는 이 내가 존재하는 것조차 내가 부정할 수는 없다. 고민한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지 않는가. 그리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여명의 소리를 들었죠. 그걸 데카르트는 신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데카르트가 말한 신은 기독교적 신과 약간 다릅니다. 이성적 신이다 이거예요. 원리죠. 노자의 어떤 무의자연과 같은 우주적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명제, 부정할 수 없는 것, 내가 존재해서 내가 생각한다. 고기토 에르고삼, 이거하고 그 근저에 신이 있다는 절대 명제. 이 데카르트는 자기가 어린 시절 라플래시 학원에서 자기가 이 수학을 배웠는데, 수학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공리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발전이 나간단 말이에요. 바로 이 절대 공리가 이게 믿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하듯이, 이 철학에서도 이 수학처럼 어떻게 절대 공리가 존재한다면 여기서부터 완벽한 철학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죠, 데카르트가. 그게 바로 신이었고 바로 이성적 사유였다 이 말입니다. 그 생각을 뉴턴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뉴턴의 세계관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기계론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기계라는 말 속에 좀 딱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뉴턴은 런던의 사탑을 봐라. 런던의 사탑의 시계가 돌아가는 것은 수많은 태엽들이 물리고 돌아간다. 각각의 태엽들이 돌아가는 원리를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안다면 시계 전체가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 우주도 지구, 태양, 은하계들이 다 뭉쳐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각 풀어내면 우주 전체 비밀을 알 수 있다는 바로 기계론적 세계관입니다. 혹자는 뉴턴의 세계관을 이신론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신론이란 말은 신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은 우주에다 질서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절대절명의 진리를 부여했고 매번 사건에 개입해서 콩나라 판나라 하지 않는다. 이미 만들어진 그 질서에 의해서 우주는 돌아갈 뿐이다. 그래서 이 질서를 우리는 바로 이 수학적 방법에 의해서 캐낼 수 있다는 게 뉴턴의 놀라운 발견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했던 거죠, 뉴턴이. 그래서 뉴턴의 세계는 이거였는데, 바로 이런 아이디어가 데카르트였고, 데카르트는 이걸 인간까지 확대를 시켰어요. 인간도 육체와 정신으로 분리할 수 있다. 육체는 봐라,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확장되는 이 성질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이성, 정신이라는 것은 사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육체와 정신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겨자씨보다 작은 송과선이라는 이 송과선 속에서 조화스럽게 만나고 있다고 말했어요, 데카르트가. 그래서 이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분석은 20세기 오면서 이원화된 물질적 피해를 가져왔다고 반발을 하고 있지만, 사실 데카르트는 이 이원 쪽에서 분해된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뇌 속의 송과선 속에서 이 정신과 육체가 조화스럽게 만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었고, 뉴턴은 이걸 현실 세계에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공간도 봐라. X축과 Y축과 이렇게 Z축으로 쪼갤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각각의 좌표를 설정하고, 이 좌표로 설정된 이 물체의 운동을 우리는 뉴턴을 정확히 표현했는데, 그 표현하는 방법이 뭐였는가? 시간에 따른 변화다. 이 시간에 따른 변화를 뭐라고 하는가? 미분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작업을 뉴턴이 지금부터 300여 년 전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은 대단하다. 아인슈타인이 나오면서 뉴턴의 이 고전역학이 흔들렸느냐? 흔들린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 강좌의 목적은 이 뉴턴의 역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나왔을 때 뉴턴이 깨지는 듯이 해졌지만, 다시 100세기가 지나서 과학자들이 보니까 둘 다 근본적으로 같다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홀로그램적 원리라고 이제 말하는데요, 과학에서는. 저는 이제 능원경에 나오는 열애장과 사상이 비슷해졌다. 결국 이 근원은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이 강좌에서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한번 제가 짚고 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이 뉴턴이 했던 이 시간과 이 공간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이 논지를 진행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논쟁에서 그 논쟁의 출발점을 정확히 하지 않은 데서 서로 오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뉴턴은
어떻게 말했는가? 시간에 대해서 앞에다 절대라는 말을 붙였는데, 왜냐하면 신이 창조한 시간은 거기에도 수학이란 말을 붙였어요. 신이 창조한 수학적 시각은 어떤 외부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균질하게 흐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창조한 절대적 수학적 시간은 외부의 어떤 거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균질하게 흐른다. 이게 뉴턴의 절대 시간이에요. 그리고 공간도 앞에다가 절대 공간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신이 창조한 공간이 설령 물체가 움직인다고 해서 그게 변할까? 근본 신이 창조한 그 공간에서는 변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그러나 뉴턴의 생각은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절대 시간과 이 상대 시간이 깨진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랬는가를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상대성 이론을 오늘 이 시간에는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 상대성 이론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요. 상대성 이론은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있고요. 그리고 1905년도에 나온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더 확장시킨 게 일반상대성 이론인데, 무려 아인슈타인은 7년이라는 세월을 고민을 했습니다. 마치 밤길을 거니는 사람처럼 어떨 때는 자신감으로 희열이 찼다가 어떨 때는 불안감으로 이런 것을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어요. 이 자기 자서전에 꼭 그렇게 썼습니다. 아인슈타인뿐만 아니라 뉴턴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데 재밌는 건 아인슈타인이 내놓은 이 아이디어로부터 20세기의 거대한 양자역학이라는 게 꼭 비교가 되는데, 아인슈타인은 죽는 그날까지 이 양자역학자들하고 논쟁을 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패배를 했고, 지금도 과학사적으로는 아인슈타인 패배한 것처럼 돼 있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논쟁도 이 다음 강좌에 꼭 한번 집어넣고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현재 과학에서 이걸 어떻게 말하고 있고 화학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분명히 우리가 밝히고 와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세기 기라성 같은 닐스 보어 여러분 아시죠? 상보성 원리라는 거, 이 태극기처럼 두 개가 상보적이라는 개념인데, 이 닐스 보어라는가, 하이젠베르크. 여러분 하이젠베르크 하면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거 아시잖아요.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 확률적인 세계관. 이 하이젠베르크가 있었고, 파울리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고, 르브로이의 물질파, 그리고 이제 미국의 파인마이라 이런 유명한 학자들이 다들 노벨상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다 이 양자역학 계열의 20세기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학을 촉근 이론을 하려면 이 사람들을 알아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을 알아야 되고 뉴턴을 모르고 이 촉근을 논한다는 것은 사상 누각이다. 거기에 우리는 화합을 논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화합을 놓으면 하나의 철학이 되고 하나가 강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논지로서, 논쟁으로서, 논문으로서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꼭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서로 합의를 하지 못할까요? 자,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참 어렵지만, 전번에는 제가 이 관세음보살의 이 도자기를 제가 비유를 들었죠. 이 도자기 속에 저는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다는 생각합니다. 이 도자기는 매끄럽잖아요. 이게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간과 시간이 따로따로 논다고 생각하죠. 이 공간이 있고 시간이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인슈타인의 큰 업적은 공간과 시간이 하나라는 생각이죠. 유기체적 시공간이다. 이게 뉴턴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린 겁니다. 뉴턴은 아까 데카르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X축, Y축, Z축으로 이렇게 세 개로 분리되고 시간은 또 따로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근데 아인슈타인에 와서는 이 시간과 공간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아인슈타인이 대단한데, 그 대단한 어디가 있었는가? 바로 수학이 있었는데, 이 수학이 바로 뭐였는가? 바로 리만의 기하학입니다. 리만의 기하학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물병이에요. 매끄럽잖아요. 이렇게 시공간이 매끄러워요. 그런데 양자역학은 확률적인 세계관이기 때문에 울퉁불퉁하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울퉁불퉁한 이 세계하고 이 매끄러운 세계가 결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도자기를 잘 보면 어떻습니까?
이 도자기에다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가 꽃무늬를 그리잖아요. 이 꽃무늬가 여러분은 양자역학의 세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 점에서 어떤 사건이 나타날 확률이 돌멩이가 딱 터져 물방울이 퍼져나가듯이 그 확률은 세계적으로 퍼져나간단 말입니다. 그런 게 마치 꽃무늬라고 보면 돼요. 이게 양자역학이고. 이 도자기를 만드는 건 뭐냐? 이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분명히 상감청자의 기가 막힌 상감청자 방법, 이 도자기를 만들었잖아요. 현대과학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현대과학을 추구하는 최후 궁극의 목적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상감을 칠했을까요? 도자기 구멍을 막았을까요? 여러분, 이 도자기 구멍을 통해서 말입니다. 참 미세한 구멍이 있잖아요. 이 집안의 탁한 기운은 빨아들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도자기 내부에서 아름다운 향은 밖으로 퍼져나가죠. 이게 바로 좋은 도자기예요. 좋은 도자기일수록 그런 기능이 강하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바로 그런 비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상감청자의 비법이다. 이걸 현대과학은 모르고 있어요. 바로 우리 조상들이 해놓은 이 양자역학과 중력의 합의를 우리는 이 도자기는 제가 이 강좌 내내 나올 겁니다. 이게 현대과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 관세음본의 토리병은 그냥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양자중력과 상대성 이론을 합쳐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강좌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특수 상대성 이론과 뉴턴의 절대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아인슈타인은 1905년에 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아인슈타인은 기존의 과학자들은 이 빛이라는 게 이 빛을 진행시키는 매질이 있다는 생각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여기 지금 빛이 통과해 나가고 있죠. 그 빛이 통과하는 이 매질을 에테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100년이 지금은 이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뒤집게 이 에테르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인슈타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빛이라는 게 어떤 진공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에테르를 통과한다면은 그 에테르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빛의 속도는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존의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현재 정지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을 돌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각각 방향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와 방향이 달라지니까 우리 눈으로 빛의 속도를 보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차가 이렇게 옵니다. 내가 이렇게 가면서 보면 어떨까요? 속도가 빨라지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차가 가는데 내가 이제 같이 간다면 어떨까요? 정지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찰자의 운동 속도에 따라서 물체의 속도는 상당히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태양을 돌아가는 지구는 매번 방향이 바뀌니까 빛의 속도를 보면 매번 변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측정을 했었습니다. 마이클슨 몰리가 측정을 해보니까 이상하게 어떻게 방향이 변해도 빛의 속도는 불변이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빛의 속도가 관찰자가 가까이 가든 뒤로 후퇴하든 언제나 일정하다. 왜 그런가 해서 마이클슨 몰리나 그 당시 과학자들은 이상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빛의 속도를 물체의 속도에 따라서 공간이 수축되거나 시간이 변하기 때문에 이 빛의 속도가 일정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왜 빛의 속도가 일정한가가 아니라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진리다.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게. 거기서부터 아인슈타인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재와 둔재의 차이입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왜 그렇게 의문을 가졌는데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버리고 거기서 출발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 그림 보시죠. 자, 아인슈타인의 놀라운 가설 중에 하나가 쌍둥이의 역설입니다. 형과 동생이 있었는데 형은 우주선을 타고 멀리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구에 와서 동생을 만났는데 보니까 동생은 할아버지가 돼 있더라는 겁니다. 형은 그대로 젊은데요. 바로 이런 놀라운 역설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게 된다 말입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실까요?
자, 이 그림은 내가 지구에서 어떤 물체 운동을 볼 때와 이 우주선을 타고 그 사람이 그 안에 있을 때 모습의 차이인데, 요 그림은 제가 이제 잠시 칠판으로 가서 오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우주선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구에 있는 사람과 저 멀리 우주선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배우면서 상당히 놀라게 됐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이 상대성 이론이 과연 부처님 말씀과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과연 화엄의 세계에서도 이게 정말로 그런 것인가 하는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좀 이따 잠시 이건 이야기하기로 하겠는데요. 자, 먼저 이 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그 수학적 배경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서는 어떤 논쟁이 전부 다 사상 노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 이 상대성 이론을 오늘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관찰자가 이렇게 있을 때, 그리고 로켓에 이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로켓이 이렇게 분사하면 반발로 이렇게 이쪽으로 진행하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빛을 쐈어요. 이 빛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간다 해봅시다. 만약에 정지해 있다면 이 사람이 보나 이 사람이 보나 빛은 여기서 이렇게 진행한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로켓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 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사람이 빛을 쐈을 때 여기 왔을 때 빛이 이 자리에 도달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보면 어떨까요? 빛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간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죠? 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땐 여기에서 이리 간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밖에 지구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빛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진행해서 여기까지 간 것처럼 보일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분명히 같은 사건이죠. 시작과 끝이 같다는 거예요. 비교할 때는 분명히 시작과 끝을 정확히 놓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같은 사건인데 아래서는 빛이 단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다 점을 찍으면 이 자리가 생겼어요. 다시 여기를 딱 찍으면 여러분 이 자리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 칠판 자체, 지구 자체가 날아가니까 칠판상의 한 점은 이 자리일지 모르지만 공간상의 한 점은 이 자리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봤을 때 나는 정지하니까 이 빛이 여기서 이리 갔다고 생각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빛은 이렇게 간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의 첫 번째 가정이 뭐였습니까?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2초라면 어떻게 될까요? 60만 킬로미터를 가죠. 그 60만 킬로미터를 2로 나누면 30이 됩니다. 3초라면 3배가 되니까 90이 돼요. 90을 3으로 나누면 역시 30이 나오겠죠. 이게 바로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아인슈타인의 너무너무 중요한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보든 또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빛의 속도는 언제나 1초에 30만 킬로미터만 간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맞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보세요. 분명히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거리를 갔죠? 근데 빛의 속도가 일정해야 됩니다.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건데, 요게 일정하다면 거리가 커지면 시간도 커져야지만 요게 일정하겠죠. 30만에서 60만으로 2배가 되니까 시간도 2배가 돼야지만 30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리가 분명히 얘보다 커졌으니까 뭐가 커져야 될까요? 시간이 길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궤변이 탄생해버리죠. 여기서 놀랍습니다. 이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지구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분명히 시작과 끝이 같은 사건인데 야, 시간이 확장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 비해서요. 야, 시간의 확장을 느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올 때 사람들은 뉴턴은 깨졌다고 말했습니다. 뉴턴의 절대 시간은 붕괴가 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제가 아까 이 논지의 절대 시간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뉴턴이 과연 자기의 저서인 프린키피아에서 말한 절대 시간이 뭔가를 분명히 하고 방금 논지했던 상대성 이론과 비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뉴턴의 이 절대 시간의 개념을 정리를 해보면 프린키피아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절대적이고 신이 창조한 절대적이고 참된 수학적 시간은 본성상 외부의 어떤 거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균질하게 흐른다는 말을 했어요. 균질하다는 말을 우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을 잘 여러분이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균질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이 봤을 때와 이 사람이 봤을 때 시간이 다르니까 절대 시간은 틀렸다? 뭐 잘못된 논리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균질이라는 말로 봤을 때 과연 틀렸을까? 자, 제가 좋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그림에 보면은 이 사람의 운동하는 모습이 다양하게 보입니다. 어떤 쪽은 폭이 좀 높고 어떤 쪽은 좁은 그림이 보이시죠? 이 상대성 이론에서 묘사하는 세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보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극장에 여러분 영사기가 있잖아요. 이 빛을 쏘면 영사기가 뒤에 가서 이렇게 화면에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을 때 만약에 영사기가 가까이 있다면 이 화면이 이거보다 작겠죠. 이게 화면이 뒤로 간다면 화면이 넓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요 작은 화면에서 보든 여기서 보든 같은 사건이고 사람이 동작하는 그 필링이나 그 느낌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큰 데서 본다 해서 우주선처럼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보든 바로 그게 균질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다시 말하자면 그림이 나온 것처럼 이걸 자릅니다. 이렇게 시간 간격으로 0.1초 우리 보통 영화에서 실제로 우리가 활동 사진이나 느낌을 받으려면 한 100분의 1초 정도 가야 된다고 그래요. 0.01초. 그렇게 쭉 찍으면 사실 0.01초 사이에는 비어있지만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간격을 이렇게 쭉 놓고 보면 요게 작든 이게 넓든 요 간격은 전부 다 0.01초로 필름을 찍을 때 원래 그렇게 찍었으니까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찍을 때 서서히 찍어서 활동사진처럼 이렇게 찍었다면 다르게 보이겠죠. 그러나 분명히 같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필름이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균질성이란 면에서는 어떨까요? 틀렸겠습니까? 틀리지가 않았을 겁니다. 뉴턴은 신이 창조한 절대 시간은 본성상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균질하게 흘러간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여기서 보다시피 뉴턴의 생각도 본성상 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인슈타인이 1905년도에 이 상대성 이론이 나왔을 때 뉴턴의 절대 시간은 깨졌다고 말했습니다. 런던 타임스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뉴턴의 절대 시간, 절대 공간, 뉴턴 무너지다. 뉴욕 타임스도 대서 특필을 냈습니다. 그래서 300년간 지켜온 뉴턴의 아성은 일시에 무너졌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결코 뉴턴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최근 과학에서 입증했다. 제가 간단하게 이런 영상을 말했는데 이걸 조금 더 과학적인 표현을 써보자면 홀로그램입니다. 홀로그램. 여러분 3차원 입체 영상 보셨죠? 홀로그램.
홀로그램을 어디에 담습니까? 홀로그램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차원 필름에다 담고 있어요. 홀로그램을. 2차원 필름에서 3차원 영상이 튀어나옵니다. 자, 우리는 3차원 영상처럼 자막을 보이지만 사실 이거 2차원이었죠. 그죠? 그러나 홀로그램은 3차원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이 평광판에서 나왔기 때문에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홀로그램 입장에서 본다면 신이 창조한 이 질서는 본질적으로 균질한데 그 균질성이 물체의 속도에 따라서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균질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균질성이 깨진다면 이건 뭘까? 어디서 깨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과학과 정신이 합쳐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면 이 객관은 주관화가 돼요. 그러면서 내 생각 속에서 막 시간이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면서 정말로 우리는 엄청난 이 시간의 벡터 함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공간적 시간이라는 건 뭔가 균질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균질과 이 주관의 시간은 경계가 어딜 건가? 이걸 밝힌 사람이 바로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데카르트. 우리의 박동이 여러분 점점점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빨라지면 공간이 분해가 돼가지고 공간은 점점점 가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화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이걸 종합하고 점 하나로 모으면 이 공간이 합쳐지면서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이건 주관화가 됩니다. 그때는 나의 주관적 시간을 변한다는 거죠. 과학은 상대론적인 시간입니다. 객관적인 세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객관적인 세계에서는 분명히 다르게 보였고 그러나 그 객관의 근원인 바로 이 홀로그램에 와서 보니까 이게 같을 수가 있더라. 바로 플라톤은 이걸 뭐라고 그랬는가? 이걸 이데아라고 그랬습니다. 이데아와 현상계는 다르다고 말하지만 플라톤은 결국 이데아의 그 본상으로 자연계가 설치됐기 때문에 이데아적인 면에서는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가 홀로그램이고 바로 여기 전번에 얘기했던 마명의 진여입니다. 니르바나다 이 말이죠. 니르바나 세계에서는 똑같지만 이게 현상에는 달라지지만 그 둘이 다르지가 않다. 플라톤은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했지만 결국 플라톤의 세계는 이원론적 세계관이 아닙니다. 마명이 말했듯 진여와 중생의 생멸상이 같다고 이야기했죠.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계가 같다. 그건 어디가 있는가? 바로 이 필름이 원래 그랬기 때문에. 이걸 데카르트는 신이라고 말했고 뉴턴은 잔의 원리라고 말했고 마명은 진여라고 말했습니다. 그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전부 다 같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상대성 이론을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 결국 상대성 이론이 뉴턴의 고전 역학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강의 첫물에 과연 이 상대성 이론이 이 부처님 말씀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암경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부처님이 천상세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천상세계 천인들한테 공양을 받는데 이 천인들이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부처님, 시간은 지구의 시간을 할까요? 천계의 시간을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구 시간이 있고 천계 시간이 있나? 그리고 그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천계에서는. 그러니까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지구의 시간을 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천인들이 뒤에서 야, 하루 종일 식사하시는 모습 보겠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부처님이 식사하는 모습을 천계에서는 하루 종일 본다는 겁니다.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과연 믿을 수 있는 건가? 이거 어디까지 근거를 가질까 하는 생각이 이걸 듣는 순간에 야 정말 근거가 있는 이야기구나. 시간이 부처님 세계로 달라진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세계가 욕계천이었다면 그보다 조금 높은 색계 그리고 무색계가 존재하죠. 그럼 어떨까요? 시간의 개념도 점점 달라질 겁니다. 아까 우리는 시간이 빠르게 흐르냐 느리게 흐르냐 하는 정도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같은 사건을 지구에서 할 때와 천계에서 할 때 다르다는 점에서 효율성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신선을 만나서 바둑 한 번 뒀더니 일생이 다 지나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옛날 전설의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시간의 효율성이다. 결국 천계와 지구의 차이는 뭔가? 시간의 효율성의 차이고, 그게 아인슈타인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게 상대성 이론이고, 뉴턴으로 말하면 절대 시간이 되는데, 그 절대 시간과 상대 시간은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홀로그램은 욕계에서 색계에서 무색계를 지나서 무색계를 천한 절대로 가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 절대계에서는 바로 시간이 균질할 겁니다. 시간 자체도 없겠죠. 그래서 뉴턴의 이 균질성이란 말 자체는 결코 너는 틀리지가 않았다. 이게 2000년 전에 플라톤이 주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연이라는 것은 이 자연의 근원적인 이데아의 모상이라는 거예요. 이데아에 의해서 자연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이데아 자체가 순수하고 아름다운 거기 때문에 우리 자연은 불완전해서 약간씩 오차가 있지만은 그 이데아로 돌아가면 우린 전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과학은 100년 전에 뉴턴이 깨졌다고 말한 이 아인슈타인을 다시 뒤집어서 과학과 철학이 만날 수 있다. 이 서로 다른 과학이지만 이 근원적에서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전부 다 말했고,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이걸 이제 정보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정보다. 이 정보가 이 근원적이다 하는 것을 현대과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좀 더 확장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가서 시간과 공간, 중력, 그리고 이제 촉근 이론과 현대과학 모든 과학과 우리가 연관지으면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